네, 트럼프는 왜 이겼을까요? 해리스는 왜 졌을까요? 즉 미국 민주당은 왜 패배했을까요? 한국 민주당은 철저히 복귀해야 합니다.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성남 백인 남성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4년 만에 재소환했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바이든 정부 내내 계속된 고물가 등 경제 문제가 선거의 핵심 프레임으로 부상하면서 백인 노동자 계층이 트럼프를 밀었습니다. 강하게 트럼프 지지로 결집을 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번 선거 기간 내내 그래도 4년 전보다 살기가 좋아졌느냐, 이런 구호를 반복했습니다. 내가 집권했을 때보다 나아졌느냐, 계속해서 물어보고 또 물어봤습니다. 물가 상승의 책임을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부통령인 해리스에게 물어봤던 것이죠. 해리스는 당연히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말이죠, 해리스를 차기 주자로 세운 것 자체가 이거는 오판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리스는 현직 부통령이에요. 지금 바이든 심판론이 불이 붙었는데 이런 와중에 자기의 부통령을 세운다? 이 심판론을 더욱 확장시키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 것이죠. 자, 특히 이번에는 2016년 대선과 달리 흑인과 라틴계 남성의 일부도 트럼프 지지에 가세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라틴계는 사실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이번에 그 대통령 후보로 나온 민주당 후보가 해리스, 아프리카계, 아시아계입니다. 왜 이들에게서 표를 못 얻었을까? 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문제였습니다. 트럼프 전략에 가장 강하게 동조한 계층, 말씀드린 대로 백인 남성이라고 했는데 남성 유권자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백인 남성은 트럼프가 블루 월로 불리는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인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같은 러스트 벨트, 즉 쇠락한 공업지대의 경합주 3곳을 모두 석권하는 핵심 지지층을 담당했습니다. 미국 동부 지역이라고 하죠. 이 지역은 사실은 진짜 민주당의 표밭이었는데 펜실베니아까지 무너졌어요. 트럼프는 선거 내내 물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의 이유를 불법 이민자 문제와 연관지어서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에게 책임을 물었던 것입니다. 이민자 문제를 담당하는 사람이 해리스 아니었습니까? 이번 전략에 대해서 바이든은 재임 기간 일자리가 늘었다,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참 얼마나 한심한 레토릭입니까? 아니, 문재인 전 대통령, 그분이 퇴임하고 공식 석상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수출 증가, 무역 수지 흑자 규모, 외환 보유고, 물가, 주가지수, 외국인 투자액 등 거의 모든 경제 지표가 지금 윤석열 정권보다 좋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경제는 더 나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윤석열처럼 이보다 더 못할 정부는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문재인 정부가 뭐 때문에 심판받았습니까? 경제입니다. 경제.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이 그러한데, 근데 문재인 정부나 민주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예전에 저도 그 논리에 함께 동조하면서 이것 봐라, MB 박근혜보다 노무현 정부가 낫지 않았느냐, 김대중 정부가 낫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성장률? 그 성장률이 민간인한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정치인한테나 중요하겠지. 취업이 안 되고 집을 못 구하고 내 자산이 제자리 걸음이고, 근데 성장률이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나하고 따로 노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으로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문재인 정부는 거시 경제 지표만 강조했습니다. 바이든도 그랬습니다. 원래 라틴계는 남녀 구분 없이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으로 분류됐다고 말씀드렸죠. 일각에서는 미국에서 태어난 라틴계 유권자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초강경 반이민 공약을 내놔도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로 여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제는 공동체, 집단이 아니라 파편화된 개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해리스는 2022년 중간선거 때 위력을 발휘했던 낙태권 등 여성의 생식권, 그러니까 임신 중지권 문제로 대응을 했는데,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유권자들을 설득하는데 한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사실은 이번 선거를 두고 성대결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은 백인 여성들은 또 전통적으로 공화당, 트럼프 지지층이거든요. 이들의 결속을 좀 와해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배는 빛났습니다. 물론 전체 여성의 54%가 해리스를 지지했고 44%인 유권자는 트럼프에게 투표를 했는데 이게 2020년 대선 때 전체 여성의 55%가 바이든에게 표를 던진 것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자, 이거 보면서 말이죠. 이 트럼프는 인종에 관계없이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남성 유권자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다. 이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큰 지지입니다. 그냥 상대적 지지가 아니라 상대적 다수의 지지가 아니라 큰 지지입니다. 네, 그 에디슨 리서치의 출구 조사를 보니까 백인 남성 유권자로부터 59%의 지지를 트럼프가 받았다고 합니다. 해리스는 39%였고요. 남성 유권자들이 해리스의 지나친 젠더 이슈에 말하자면 등을 돌렸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성소수자 낙태권 이런 의제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과하게 진보 성향을 드러내서 여기에 대한 반감 차원에서 반대편에서 결집했다 이런 얘기인데 AP통신 출구조사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의 약 절반이 정부와 사회의 성소수자에 대한 지지가 지나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사실 성소수자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자 이런 입장에 뭐 공감하지 않는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과하다는 거죠. 김두일 작가가 어제 쓴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본진이라 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의 LGBT가 뭐냐? 레즈비언, 게이, 그리고 바이섹슈얼. 이게 남자 동성애자 게이, 여자 동성애자 레즈비언, 그리고 양성애자 바이섹슈얼, 그리고 나머지 T, 성전환자인 트랜스젠더에서 LGBT입니다. 여기 Q가 하나 더 붙는데 Q는 이제 퀴어를 말하는 겁니다. 성 정체성을 명확히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LGBTQ 정책을 보게 되면은 캘리포니아의 LGBTQ요. 여기는 공립학교에서 트랜스젠더에게 화장실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고 최근에는 직장 내 샤워실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했는데 실제 이제 성기가 있으면서 남성 성기가 있으면서 나는 여성의 정체성을 가졌다면서 샤워하는 사례가 나왔다. 이것을 막는 회사는 처벌받는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그런 일이 있다. 여성의 정의에 대해서 내가 여성으로 정의하면 여성이다. 이런 논리의 청문회가 또 펼쳐지는 곳이 캘리포니아인데 민주당이 지나치게 LGBTQ에 심각하게 매몰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런 글입니다. 보수 개신교 쪽에서는 아주 환장한 일이네요. 특히 한국의 보수 개신교 쪽에서는요. 자, 이걸 보면서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스스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했다가 민주당 고정 지지층이었던 이대남의 집단 이탈을 불렀던 문재인 정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언제 꺾였습니까? 연말에 상승세를 치고 가다가 갑자기 연초에 꺾였어요. 그때가 이준석과 윤석열의 화해와 맞물려 이재명 후보가 페미니스트 유튜브인 닷페이스에 출연할 때였습니다. 정확하게 지표상으로 그때 꺾였어요. 레드크로스가 났어요. 자, 이거 누가 닷페이스에 출연을 시켰는가? 그 당내에서 반대가 많았습니다. 안 된다. 큰일 난다. 많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김묘성 기자였죠. 캠프에 있었거든요. 근데 거의 뭐 이재명 대표 비유적 표현으로 손을 붙잡고 끌고 가다시피 해서 출연시킨 사람은 바로 정춘숙 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공천 못 받았지요. 자, 근데 정춘숙 씨가 나중에 대선 지난 다음 한국일보에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혁신을 안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졌다. 아니, 정춘숙이 말하는 혁신은 뭡니까? 페미니스트 대통령 선언 이걸 안 해가지고 졌다는 얘기일까요? 자,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말이죠.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에서 모든 남성은 잠재적인 성범죄자다. 따라서 자신이 성범죄자가 아님을 정성껏 입증해야 한다. 이런 교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걸 비롯해서 터무니없는 이 여성주의가 판을 치면서 증거도 없는 그런 성범죄 유죄 판결도 나고요. 그리고 성범죄로 낙인 찍히면은 이건 무슨 형을 다 살고 나와도 일생 성범죄자 낙인을 지울 수 없게 되고요. 일단 유죄 추정 원칙으로 이 수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2대남들, 3대남들로부터 거의 몰패를 당했던 겁니다. 그 전조 현상이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아니었습니까? 그때도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권력화된 여성주의가 얼마나 심각한 부정적 여파를 미치는지 민주당은 감지도 못했던 거예요. 네. 자, 막판 여성에 대한 막말로 트럼프가 여성표를 잃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많은 언론들이 했습니다. 특히 MBC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 근데 거꾸로 됐어요. 왜겠습니까? 페미니즘이나 PC주의나 다 관념
관념론인데요. 관념론이 그만큼 대중에게 분노를 자아냈고 아울러 관념론으로 뭉치려고 한다면 그 반대편도 더 강하게 뭉치는 이런 현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모호성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정책이 아니라 젠더 문제에 대한 한국의 거대 정당의 그런 기본적인 센스여야 한다라는 것들을 민주당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트럼프 기소된 형사사건만 무려 4건이고요.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까지 정말 이거 추악한 그런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자, 근데 대법원의 면책 판결과 재판을 미루는 전략까지 선거일까지 트럼프는 지연시켜 왔습니다. 이 모든 난관을 뚫고 트럼프는 기어코 백악관에 다시 입성을 했고요. 이 재판은 퇴임 때까지 미뤄지게 됐습니다. 자, 이 트럼프가 또 이런 사법 리스크도 있었지만 테러도 당했습니다. 총기 발사 직전 용의자가 발견돼가지고 두 번째 시도는 사실 정말 큰 위기 없이 넘어갔는데 첫 번째 테러 때는 귀를 맞은 거 아닙니까? 예, 살상당할 위기에 놓였었는데요. 자, 트럼프의 그 사법 리스크,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혐의 자체는 굉장히 끔찍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정치 검찰에 의해서 영혼까지 털리고 심지어 목에 칼이 들어오는 테러까지 당한 어떤 한국의 야당 정치인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트럼프 지지층 규합에는 트럼프가 탄압받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사법 리스크가 통한 게 아니라 바이든에 대한 불만 여론이 또 이 정서와 결합했을 것이고요. 이재명을 죽이고 싶나요? 윤석열 씨. 그러면은 가만두면 됩니다. 가만두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정무 감각이 없으니 지금 이재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당 대표보다 2배가 넘는 대선 후보 지지율, 심지어 50%가 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느새 우리의 인식 체계 속에 말뿐이고 관념의 포로가 돼서 끝내 위선적 기득권자가 된 미국 민주당. 이번에 아주 괴멸적인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직전까지 여론조사는 트럼프하고 해리스가 50대 50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50대 50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거의 오전 오후 들어서 바로 승부는 갈렸습니다. 여론조사가 이번에 민주당보다 더 크게 패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여론조사를 한 반만 믿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워낙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요,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자꾸 선거만 끝나면은 진 쪽에서 이건 개표에 부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자기 주변 사람들은 다 자기하고 같은 표를 던졌기 때문이죠. SNS가 친한 사람만 친구로 2개 만들었으니 말입니다. 주변에 다 그런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투표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나오는 거죠. 자, 지금 너무나 양쪽에서 열을 올리고 서로를 악마화하다 보니까 자기의 정치 성향을 기표소 가서 드러내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 수 없죠. 그 사람들이 기표소 가서 내가 누구 지지한다라고 밝힐 텐데 여론조사 전화에다 대고 그 자기 입장을 밝히겠습니까? 여론조사의 무덤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 참고만 할 뿐이지 이게 결국 결과를 예측한다라고 말할 경우 엄청난 큰 오산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알아야 하겠습니다.